후보자님, 네. 오전에 이어서 제가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질의가 중단됐기 때문에 연이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참 후보자님의 그 답변을 오전에 하신 거를 듣고 제가 정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질의한 이 부분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는 그 지적사항을 보고 본인이 좀 반성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자기 합리화로 일색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정말 심각하다고 저는 느꼈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 당시에 어떤 규정이 있었는지 몰랐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직원 연수 훈련 규정을 위반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어떤 규정이 있었는지 몰랐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 조직에서 하기를 하도록 권장을 해서 유학을 갔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후보자님 그 말씀 때문에 그 당시에 국책기관에서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유학을 가고 싶으면 자신이 먼저 어떤 규정이 있는지 찾아야 봐야 되는 것이 보통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태도이고요. 그걸 몰랐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요. 또 몰랐었다 치더라도 나중에 그걸 알게 됐으면, 그리고 제가 지적을 했으면 그때는 몰랐지만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는 너무나 놀랬고요. 도대체 법에 대한 그 도덕에 대한 심각한 불감증이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분이 어떻게 공직에 장관, 후보자로서, 수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나. 제도를 만들고 법을 집행해야 되는 기관에 이렇게 법적, 도덕적 불감증인 사람이 할 수 있나.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이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그때 수학을 할 때요, 제가 그 수학한 그 박사과정 수강 과목 목록을 보니까요, 89년도 1학기, 2학기 세 과목씩 9학점을 각각 신청을 했습니다. 9학점, 굉장히 많은 학점이에요. 이거를 수학을 하면서 제대로 그 국책기관에 다닐 수 있었는지 좀 의심스럽고요. 9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2학점을 1학기 때 신청을 했고요. 2학기 때는 9학점. 그리고 여기서 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6개월 더 다니셨어요. 이게 심각한 그 규정 위반이라는 거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수료를 했으면 2년 있다가 다른 학교를 가서 수강을 하든지 아니면 유학을 갈 수 있는 그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유학을 갔어요. 이것도 심각한 규정 위반입니다. 근데 본인께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이미 허락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인사위원회가 그 조직은, 국책기관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그 기관은 규정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고,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직원들 학교나 다니게 하고 유학이나 보내고 이런 기관이었다는 결론뿐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만큼 후보자께서는 처세술이 능하다는 겁니다. 안 되는 규정을 가지고 되게끔 만드는, 특혜를 받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번 정부가 말하는, 그야말로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 후보자가 그 당시에 그 보사연에서 그 수학하고 외국 유학 가고 이게 기회가 평등한 겁니까? 과정이 공정한 겁니까? 지침을 위반했는데 그게 과정이 공정합니다? 공정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장관 후보자 지명 이 결과가 결국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과거 사실이지만 사죄를 하셔야 되고요.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근무를 했던 보건사회연구원에 대해서는 그 기관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관은 제가 다니면서 정말 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갈 그 무렵에도 한 학기만 더 다니면 제가 5년짜리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었기 때문에 연장을 해달라고 몇 번 그쪽 요청을 했지만 규정대로 5년 만에 직급 면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유학을 가는 그 무렵에는 저 개인만 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전후부터 해외 유학을 보내는 프로그램이 생겨서 잠깐만요. 보냈습니다. 5년 만에 면직 처리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그 기관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복무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키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통과시켰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도 후보자께서는 본인한테 유리한 면만 항상 말씀하시면서 미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직도 후보자는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고 자기가 다녔던 그 직장에 대해서 오명을 남기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보자께서 돌아오셨어요. 그때 면직 처리하고 나서 9개월 만에 다시 재취업을 하셨어요. 동일한 직장에. 그리고 거기서 6년도 근무를 못했어요. 5년 8개월인가? 5년 9개월 만에 경기대 교수로 갑니다. 네. 본인이 8년 3개월을 공부하게끔 해준 그 기관에서 5년만 후에 공부하고 돌아와서 5년 9개월 동안에 근무하고 다시 그 직장을 떠납니다. 경기대 교수로 갑니다. 후보자는 철저하게 국책연구원을 이용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그렇게 볼 여지가 있어서 제가 사죄를 드리고요. 다만 제가 진실되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이 아니라 예.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때문에 네.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연구하라고 한 그 연구원의 지위를 자신의 복지 전문 학위 취득을 위해서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보사연에서의 그 후보자의 그 근무 태도는 한마디로 쟤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후보자께서는 그 노무현 대통령 그 부친께서 후보자 부친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초등학교 은사이십니다. 맞죠? 중학교 은사이십니다. 네, 중학교 은사이시죠. 네. 예, 이런 인연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자문기구, 민간위원으로 여러 자문기구에 참여를 했고요. 이때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과도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아닙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는 제가 그 자문위원회를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부르셨고 그 노무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자문위원회 임명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닌 거 믿겠습니다. 그런데 18대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후보자는 담쟁이 포럼, 지역미래 포럼 구성원에 합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후보의 자문그룹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 이후에 18대 대선에서 패배한 뒤에 심천회 초기 멤버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2015년도에는 그 문재인 전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로 출마하자 정책공관, 국민성장이라는 그 정책자문기구에 거기에도 합류를 하셨습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2017년 4월 13일에는 그 민주정책통합포럼 이게 출발이 됐는데 이때 상임위원으로 참여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후보자는요, 정말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특정 정치인을 대통령 만드는 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을 세우셨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국책기관 다니면서 학위 취득하시고 노무현 대통령 만났을 때 경기대학교 교수 되시고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지대한 공을 세우고 나서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저는 그 후보자의 그
교수이면서 프로페서의 이중성, 제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차 질의.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남인순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네. 계속 도덕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좀 정리도 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분명하게 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배우자께서 2007년 8월 27일 날 양평으로 그 주소지를 옮기고 나서 조각가로서 현재까지 양평에서 계속 생활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하고 있나요? 학교를 안 다니는 주중에는 주말 2, 3일 하고 주중에 한 번 해서 한 3일 정도 갑니다. 방학 때는 한 5, 6일 정도 가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배우자는 직업이 교수로서 전문 농업인이 아닌데, 농지를 소유한 것이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그런 지적이 언론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취미생활이나 주말 체험, 영농 목적 등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농지 구입 시에 신고한 내용이 주말 체험 동작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도 발급을 받았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럼 이 부분은 농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 농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취득과 관련해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농지의 일부를 당초 용도와 다르게 개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은 분명히 농지법 위반이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처분을 받았죠. 7월 13일 날 네. 양평군으로부터. 그래서 그거는 지금 원상 복구를 다 해서 그거에 대한 증명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아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농지법 위반이라 인정하시는 겁니까? 이미 이제 원상 복구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반됐기 때문에 원상 복구를 예, 했다 이 얘기를 됐습니다. 하시는 거죠. 예. 그 농지법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저도 이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아까 우리 앞에 김슬래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제가 좀 충분하게 못 알아들었는데 연기금에 대한 주택 투자가 굉장히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설명을 안 하셨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알기에는 이 문제가 작년에도 논쟁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LH 임대주택의 운영 손실 관련 자료를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국회에서도. 근데 고의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그 부분을 손실로 해서 계산해서 이렇게 넣기 때문에 사실은 임대주택에 대한 투입이 오히려 수익이 났는데 손실이 난 것처럼 그런 이제 자료가 있어갖고 이거에 대한 어떤 갑론을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때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결국 LH에서 임대주택 한 부분은 연기금에서 한 부분은 손실이 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익이 났다 이렇게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무슨 그 지점입니다.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스웨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연기금을 통해서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쳐서 주택 공급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국민연금을 통해서 연기금을 통해서 건설을 했고 또 싱가포르도 국민연금 기금을 통해서 공공주택 건설을 투자해서 상당 부분 주택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연기금과 관련해서 당연히 수익성과 안정성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공공투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공 부분에 있어서 주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공립 요양시설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공공성이 낮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기금을 간접 투자 방식으로 채권 방식이죠.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왔었는데요. 현재 연기금에 있어서 550조 중에서 99%가 금융자산에 투자되고 있죠. 네. 예. 한 1% 정도 남짓해서 복지 부분에 공공 부분과 복지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한다고 한다면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연기금에 대한 공공 투자를 확대할 경우에 어떤 분야에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주 비슷한 이야기인 듯 하면서 전혀 다른 내용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 직접 투자냐 간접 투자냐 그 방식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직접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그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거나 좀 더 간접성이 좀 더 높은 일반 국채를 사서 국민연금이 국채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거기에 들어온 돈으로 공공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예, 지금 이제 연금에 대한 사실은 연기금에 대한 국민 신뢰와 관련해서 사실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결권 행사에 정부가 관여해서 국가권력이 관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드러났죠, 이번에. 드러났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금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을, 공사를 독립하자 이런 주장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설립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이런 공사를 설립하기보다는 본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서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사 독립한 것을 반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후보자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 과연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좀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건강보험 그 부가체계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 7월부터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개편의 주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예.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좀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소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개편의 가장 주된 논지는 소득 중심으로 가는 것인데 아직도 소득이 제대로 다 파악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개편 전에 고통을 많이 받았던 실업자라든지 퇴직자들에 대한 그런 보호 단계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도 저희가 자동차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데가 우리나라 뿐이고요. 물론 이제 자동차 보험료를 완전히 폐지하지 못하고 조금 뭐 완화를 하긴 했지만,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재산보험료의 경우에도 많이 완화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살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결국 소득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앞서서 후보자께서는 본인이 경제학도 했고 또 사회복지도 같이 이제 보면서 좀 사회보험 중기 재정 추계 이런 것과 그다음에 정부의 중기 재정 추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큰 틀에서 재정 문제를 접근하겠다라고 했는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 지금은 물론 흑자인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이것이 적자로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관련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지금 새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그다음에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도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재원 확보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부족분이 매년 늘어나서 올해는 1조 4천억 원 늘어났고요. 5년간 국고지원 부족분이 3조 7천억에 달합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은 기재부와 사실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그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지금 법규상으로는 보험료 수입의 20%를 국고가 부담해야 되는데 실제 한 13, 14%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할 일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20조 정도의 잉여금이 쌓여 있다 보니까 국고 부담을 강하게 요구하기에는 좀 약한 그런 사회적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가 지금 부당성이 강화되면은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재정이 고갈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일단 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사실 원격으로 허용으로 인하여 논란으로 인하여 상당히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원격의료 관련 법안이 지금 계류 중인데요. 지역 보건소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 시범 사업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원격의료에 대한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 문제가 있어서 반대 의견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에 대한 입장을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현행법에도 의료인 간에는 원격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범위 내에서 지키도록 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원양어선을 타고 있다거나 개고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의료인 간에 하는 것은
의사와 의료원 간에 하는 것 정도는 제한적으로 허용하지만 근본적으로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남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른정당 송파가 박인숙 의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정책 질의가 많았는데 그냥 이 전체적으로 이 후보의 그 자질 검증을 하다가 제가 이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억울하시죠 지금 굉장히 속상하시죠 답답하고 설명을 할 시간도 안 주고 나름 평생 착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굉장히 비난을 받으시고 부동산 세금 위장전이 논문 특혜 연구비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다 줄이다 보니까 다 나오는데 저도 이게 다 사실 그러니까 이 아슬아슬한 그 마진에서 좀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지금 대답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좀 억울하고 그때는 다 그랬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려고 이 얘기를 다시 꺼냅니다. 이제 장관 후보가 되셨는데 모든 거를 일반 국민, 특히 어려운 국민의 입장에서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학 나오셨고, 미국에서 박사 받으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과정만 하고 박사는 미국서 받으셨죠. 네. 예. 직장도 특혜를 여러 가지, 그게 부당한 특혜인지, 정당한 특혜인지까지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특혜도 남보다 조금 더 오래 가셨고, 그래서 박사까지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셨고, 또 자녀도 맹모 삼천같이, 위장전이 민지 아닌지를 판단할 게 아니라, 어쨌든 강남 8학군 다녀서 아들도 지금 박사인가요? 박사를 받았습니다. 아들도 박사고요. 미국 네. 박사인가요? 예. 그렇죠. 네. 그 부인도 화가고 교수고 작업실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평균보다 너무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대한민국에서 혜택을 받고 살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은 이 순간부터 그냥 쏙 빼버리고 그냥 매사에 감사하다. 제가 목사같이 설교하듯이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제 앞으로 일을 제대로 하시고 이제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감사하다.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각에서 난 얼마 많이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기회가 되면은 국민들한테 참, 내가 오만하게 살았다. 예? 사과한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거를 한번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대선 때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4월 20일에 한참 대선 이제 운동이 그럴 때 어린이집 총연합회 가정분과, 그러니까 가정 어린이집 전국 결의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각 당에서 다 와서 이제 다들 이제 다 장밋빛 공약들을 내놨거든요. 그때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김상곤 지금 교육부 총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에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다 지키지?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현수막을 벽에다 다 붙여놨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다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공약집에 있고 일부는 없어요. 그래서 저거 위험한데 저렇게 하시나? 근데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당선이 되셨거든요.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들어보면은 표준 보육료 현실화. 이거 굉장히 수건 사업이거든요. 8시간 근무 법제화, 보조교사 지원, 이런 거를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기다가 약속을 했는데 특히 8시간 근무 법제화를 하려면 추가 근로수당을 줘야 되고 또는 8시간 넘으면은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야 돼요. 8시간 지나면 아니면 교대를 위한 추가 교사를 충원을 하든지 이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또 어떻게 예산을 하실 건지 이런 추계가 있는지 이 공약을 후퇴하실 건지 정말 다 지키실 건지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숫자는 없죠. 네. 네. 이걸 다 지키려면은 엄청난 재원이 들거든요.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이 단체들한테 다 약속을 하시고 당선이 되셨잖아요. 예, 비록 본인은 아니래도 그 대선 후보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거 다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가정 어린이집 굉장히 기대가 많을 텐데, 네, 그거를 그렇게 하실 생각이 하셔야죠, 그렇죠? 네. 예. 지금 국가기획자문위원회에서
그런 공약들을 현실 가능한 방안으로 열심히 예. 바꾸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는 공약집에 있는데 예. 공약집에 없는 거를 이제 수천 명의 어린이집 교사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막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살펴보셔야 돼요. 약속은 알겠습니다. 약속이니까. 예. 그리고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보건의료 쪽이 조금 약하다. 그래서 제가 19대 이후로 이런 법안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복수차관제. 이게 또 의료계에 보건의료 하는 사람들의 큰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복수차관을 두자. 또 질본 그때 메르스 때도 우왕좌왕했잖아요. 그래서 질본을 좀 처로 승격하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구청. 저는 인구 문제를 그냥 저출산 여자들한테 그냥 자꾸 애를 낳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체 인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생각해서 인구청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인청도 이거 4개를 넣는 정부 조직 개정안을 제가 냈는데 안행위에서 이제 어떻게 논의할지 어차피 이건 채택이 안 됐는데요. 그 복수 차관제는 그때도 이제 저도 의료계 이런 데 가서 많은 이제 공약 발표를 하고 많이 불려다녔는데 4당이 다 불려다녔거든요. 네. 근데 복수차관제는 거의 모든 정당들이 다 하겠다고 했어요.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김영희 의원 전 의원을 비롯해서 전현희 의원 전문위원 이렇게 다 나와서 복수차관제 생각하겠다. 그다음에 저 질본을 지원 확대가 확실히 돼야 된다. 이거는 다 공통적으로 거의 4당이 다 똑같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번에 채택이 안 됐잖아요. 네. 복수차관제 안 됐고 질본도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모내병원 그 사건에서도 보면은 이 질본이 지금 이래가지고는 이런 사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아까 근데 또 말씀을 아까 어느 의원님이 그러니까 보건 쪽에 좀 약하지 않냐 그랬더니 많이 공부해서 잘한다. 자만심을 쏙 빼셔야 돼요. 저는 가장 위험한 게 내가 다 안다 이거거든요. 전문가들을 열심히 활용을 하셔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셔야지 혼자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또 이제 이런 사람이 또 전문가가 장관이 되면 또 다른 쪽은 또 모르잖아요. 재정을 하셨으니까, 경제하셨으니까 그쪽은 센데 이쪽은 또 전문가 얘기를 들으시고 네.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거를 주장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오래된 수건 사업이고 모든 사람이 여기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알겠습니다. 보건 의료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 돈도 중요하지만 그쪽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한 가지 질문인데 말하자면 메르스 같은 게 생겼을 때 예. 가장 컨트롤 타워가 어디가 돼야 되는지의 답은 가지고 계시죠? 네. 네. 질병본부가 되죠. 질본이죠. 예. 이게 아무리 커지고 심각해도 가장 총수는 질본이에요. 네.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네. 자꾸 그때 대통령은 많이 이제 야단을 했지만 장관도 아니고 그때 잘못된 게 장관이랑 이제 다른 수준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 이 모양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911일 때 소방처가 이제 제일 가장 결정하는 컨트롤 타워였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질본이 더 강화돼야 되고 조직이 커져야 된다. 예, 그거 굉장히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또 어디에 가서 이런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참 말은 쉽거든요. 의료 공공성 확대 좋은 말이죠. 근데 아무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건지 다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이게 공공의료가 뭔가요? 거의 그냥 그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예. 공공의료가 뭐예요? 지금 공공의료가 병의원 중에서, 기관 중에서 국공립을 일단 1차적으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비록 민영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지정하는 몇 가지 국가 지정 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의료체계의 일부분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결핵은 다 나라에서 치료해 주잖아요. 예. 에이즈도 그렇잖아요. 이제 C형 간염도 그렇죠. 예. 또 필수 예방 접종도 해주고 이제 그런 게 공공의료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거로 강화한다는 거는 맞는데 이게 이제 막 헷갈려서 공공의료에 반대는 그 민영의료냐? 그러면 또 도대체 민간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에도 맨날 붙거든요. 예. 그거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이렇게 철도 민영하고 다르잖아요. 예.
이미 민영병원이 다 있는데 그럼 민영병원을 다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것도 영리병원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도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현수막이 막 붙어요. 영리병원 반대. 네. 저도 진정한 의미의 영리병원 반대인데 그거 굉장히 다른 생각으로 붙는데 영리병원이 뭐예요? 예, 제가 답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모든 개인 병원은 영리를 추구합니다. 그걸 영리병원이라 그러지는 않고 법인화되어 있고 그 병원 운영 기관이 그 법인화되어 있는 기관 중에서 외부 투자가 가능하고 개방형 투자가 되고 그게 생긴 수익을 바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것을 좀 한정적으로 영리병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예. 환자를 골라받을 수 있고 예. 그거 영리병원이에요. 예, 그렇게도 그거는 접근되겠습니다. 전에도 불가능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영리병원이라는 단어는 사라져야 돼요. 예. 있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영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윤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당의 윤수호입니다. 장관 되시면 축하드리고요. 네. 아니 되시면 이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예, 오전에 제가 참 어려운 발걸음해 주신 참고인 한 분의 이야기를 짧은 5분 시간에 쭉 들었어요. 제 질의보다는.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나가기 전에 마지막 또 할 이야기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참고인이 다른 이야기까지 하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채택하고 참석한 참고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아픈 현실을 보여준 한 참고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고요. 후보께서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강조했어요. 현재 결핍과 미래 불안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복지정책의 방향을 밝혔는데, 본 의원이 참고인 가정과 같은 사례가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참 비통한 일인데 더 이상이 없어야 후보자가 말하는 포용적 복지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후보자 그 재난적 의료비라는 말 아시죠? 이제 가구 가처분 소득 중에서 의료비로 40% 이상을 쓴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한 가구가 2010년에는 3.7%였는데 13년에는 더 늘었단 말이에요. 4.4%로. 문제는 저소득층일수록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낮아진 게 아니라 높아진다는 거예요. 소득 1분위 가구, 이제 소득 하위 20% 이야기합니다. 경우에 12.9%에 달합니다.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한 가구의 80% 이상이요. 소득 1, 2분이라는 통계. 후보께서는 재난적 의료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더 강조하냐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전문가이시긴 한데 특히 빈곤 영역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대단한 고민과 실천 활동을 해오신 걸로 알기 때문에 해결 방안이요. 한 말씀. 예. 뭐 기본적으로 제도적 틀은 지금 의료비 상한 부담제, 부담 상한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그 본인 부담의 상한을 일부분 좀 더 넓게 해서 비급여 중에서도 좀 필요한 부분은 다 포함을 시키면은 재난적 의료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본 의원은 어린이부터 우선해서 재난적 의료비라는 말 자체가 사라져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2016년 말 굳이 제가 뭐 여기서 한두 번 나온 이야기 아닙니다. 20조라는 누적 극자 건강보험이요. 그래서 여기에 6천억 누적 극자 20조 3%면 아이들의 입원비 국가가 책임질 수 있잖아요. 네. 아이가 아프면요 모두가 아프잖아요. 예? 부모만 아픈 게 아니라 사회 모두가 아픕니다.
후보께서는 어린이 입원 진료를 건강보험을 비급여까지 포함하여 완전 보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각도로 늘 철학을 갖고 계시던데. 근데 그 비급여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네. 그걸 만약 100%다 인정을 하게 되면은 부분적으로는 어려운 남용이 나타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자기 부담률, 예컨대 그게 뭐 5%가 되었던 3%가 되었던 최소한의 자기 부담률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65%에서 63.4% 낮아졌고 거기에 대한 심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후보자께서. 그러면 그 보장률을 높이는데 우선 보장률을 높이는데 아이들부터 높이자는 부분들은 후보자의 원래 철학과 정책적인 관점하고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정확하신 분인데 막상 장관 후보자가 되니까 단계적 부양원 문제도 단계적 폐지, 장애 등급제도 단계적 폐지. 이렇게 약해지면요 나중에 이제 점점 약해지거든요.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보장률 정책원이 뭡니까? 비급여 풍선 효과잖아요. 그래서 총 진료 비중의 법정 본인 부담률은 줄었으나 비급여 본인 부담률이 13.5%에서 16.5% 더 늘었잖아요. 이것은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비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는 한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높아지기 어렵다. 비급여를 포함하지 않는 방안은요, 풍선 효과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을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비급여 폐지하고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분에 있어서 보장률의 목표치가 얼마죠? OECD 평균은 한 80% 정도입니다. 그러려면 더 열심히 하셔야겠는데요? 예,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비급여 중 의료 기술이나 기준 초과 같은 의학적 비급여가 절반이 넘습니다. 의학적 비급여는 급여하고 법정 비급여는 통지하고 합의 비급여는 가격과 질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평균치까지 임기 중에 달성해야 된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봤을 때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증해야 될 게 복지 정책에 대한 철학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재난적 의료비라는 부끄러운 말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참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아니,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아동복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새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지금 합니다. 이 점 유념하시, 이 문제 어린이가 보건 책임제 정확히 하셔야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아동들의 어린이에 대한 건강보장 말씀입니까? 아니면 소득보장 말씀입니까? 입원비에 관한 부분들을 예. 이야기를 했고 비급여 부분까지 전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을 명확히 지금 작년부터 지금 이야기됐고요. 예. 아까 국민적 동의가 대단히 높아요. 이 부분. 이런 것부터 하자. 어? 국가에서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네. 그걸 강조. 그리고 제가 여기 저 책 드렸습니다. 예. 제가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잘 좀 살펴보시고 그 부분을 기초로 해서 그거 하실 거죠? 예. 네, 좋습니다. 10분 시간이 참 좋네요. 이렇게 내용성 있게 할 수 있어요. 후보자, 사회복지 분야의 장애인 활동 보호자인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 가사 간병 도우미, 요양보호사, 통합사회관리사, 사회복지사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다양한 종사자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묻고 싶습니다. 이 애들은 노동자입니까? 아닙니까? 뭐 당연히 노동자입니다. 예.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대구의 한 장애인 활동 보호자의 급여 명세서입니다. 이분은 한 달에요. 총 138시간 노동을 하고 115시간의 급여만 받습니다. 왜? 중개기관에서 임의로 1시간당 10분씩 휴게 시간을 깐단 말이에요. 23시간을 총 재워버려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사용자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인데 돌봄 서비스 특성상 대상자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는 휴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만약 휴식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대기시간으로 보는 게 마땅하고요. 어느 쪽이 됐든 간에
하여튼 근로기준법 위반인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 봐보세요. 활동보조인은 급여 명세서인데, 아니, 보시다시피 총 182시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 돼 있어요. 아니, 주휴수당이라는 게 뭐예요? 주당 15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면은 그 수당을 주게 돼 있는 게 주휴수당 아니에요? 이거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이 말입니다. 예.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인천을 한 활동보조인의 근로계약서입니다. 봐보세요. 계약 기간을 보면 2017년 1월 1일부터 서비스 종결일 시까지입니다. 사실상 계약 기간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 활동보조인의 경우도 법정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언제든지 부당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말씀. 불안정한 고용상태인다. 법정수당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활동보조인, 복지부장 일자리 곳곳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난무하고 있다. 기간제법에 의해서 꺾기 이런 게 횡행하고 있단 말이죠. 노동법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립니다. 바우처 수가 산정을 위한 위원 글쎄요. 이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좀만 주십시오. 두 번째, 수가 산정 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체크한다. 셋째, 표준 취업 규칙, 표준 근로계약서, 표준 급여 명세서를 제작하여서 근로기준법 위반을 방지하고 경제할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 넷째, 포괄로 지급되고 있는 숫자를 방송에 안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윤소연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 추가 질의 시간 주는 게 전통이 깨지게 되면 하나씩 무너져서 일단 그 정해진 시간에 전부 다 완료하고 나머지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그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그 오전에 질의할 때 연금제도 도입을 주도적으로 했다 그랬는데 이때 7월 달부터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병적 기록부를 확인해 보니까 7월 31일 날 제대하셨어요. 예. 군대 제대하기 전에 참여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러면 제가 제대를 하자마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몇 월부터 하셨지요? 7월 30일 제대를 했으니까 제가 복지부에 나가기 시작한 것은 대략 8월 초순 정도인 것 같습니다. 9월에 가셨습니다. 9월에. 예. 9월 가셔가지고 이 법안이 11월 22일 날 국회에 들어와 있어요. 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뭘 주도적으로 하셨다고 하는지 이거 정말 저 후보자님 고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법을 주도적으로 했었던 많은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잠 못 자고 고생하시면서요. 이분들 그 고생하셨던 거 이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분들 우리 후보자께서 거짓말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청와대도 속이고 해서 아주 큰 역할한 것처럼 이렇게 발표가 됐잖아요. 이거 사과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고생하셨던 이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 공적을 후보자가 뺏어버린 겁니다. 이래도 과정이 정당하고 말씀하신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주도주라는 표현이 상당히 좀 너무 자기를 날쉬운 것 같고, 그때, 법제팀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수습 사무관 두 사람이 그 법제를 담당해서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두 명 중에 한 명이니까 주도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게 청와대에서 국민한테 발표한 겁니다. 후보자님께서 여기에 오늘 인사말에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을 하신 겁니다. 모든 방송을 봤었을 때 후보자가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라고 할 거고 정말 주도적으로 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냥 갔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보건사회연구원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억울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초 서울대학교에서 2년 6개월 한 것도 법적으로 규정에 문제가 있고요. 또 1년 만에 간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아서 간 것은 92년 8월에서부터 92년 8월 24일까지가 3년이 만기되는 날입니다. 이때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우리 후보자님한테 어떤 경우로 해도 기간 연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며칠 날인지 아십니까?
기억은 안 납니다. 예? 그 기억은 안 납니다.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 기관에서 안 된다고 그랬으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당시 저는 이미 면직 상태였기 때문에 돌아올 의무는 없었습니다. 면직 상태라고요? 3년 지났는데 면직 상태라고요? 확실하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기간, 언제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처음에 3년 나가셨잖아요? 예. 그게 92년 8월부터 95년 8월 24일까지입니다. 예. 1차 기간 동안 말씀해 주신 이게 3년입니다. 예. 규정상 3년밖에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이후로 면직을 하셨습니까? 기간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기간 연장 신청을 언제 하셨습니까?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8월 17일 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8월 17일 날 기간 연장 신청을 했는데 얼마나 센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간이 3년이 만료되는 날이 8월 24일입니다. 8월 24일 날 이 보사원의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이거를 승인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뭐, 내부 예. 규정을 잘 알으셔야 될 뿐이 어찌 일주일 남겨놓고 8월 17일 날 이걸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냐는 거예요. 3개월이고 6개월이고 먼저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경우라도 연장을 불허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조직원인 겁니다. 국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갖고 있는 분이 안 된다 그랬는데 무슨 배짱으로 8월 17일 날 또 나이가 못 들어가겠다 연장해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기간이 만료되는 8월 24일 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승인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권력이 작용하지 않고는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작용하지 않고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제가 그 기억은 없지만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 한국까지 편지가 전달되어 온 것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당시에는 팩스라든지 이런 걸 쓰지 않던 시절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연장 신청을 보냈던 것이 꽤 오래 전일 겁니다. 95년의 편지가 일주일 3일이면 도착합니다.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지금 후보자님.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때 예. 인사위원회에서 이러한 특혜적인 측면으로 승인을 해서 그래 더 공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95년 12월 31일까지 4개월 정도만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조건에 뭐가 있냐면 4개월 연장해놓은 조건으로 여러 서류를 좀 내다오 요청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뭐 당연히 그렇게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기간 내에 내셨습니까? 연장을 해달라는 요구에 대한 연장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류를 요청을 했어요.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승인을 하면서 그러면 서류를 좀 보내라 그럽니다. 이걸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서류를 내셨습니까? 정말 기억은 없는데 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4개월의 기간이 있는데 이 12월 31일까지 서류를 제출을 안 합니다. 후보자가. 12월 15일까지 제출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약 4개월 동안 주었는데도 이거를 안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안 들어왔으면 면직 처리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면직 처리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의원님, 솔직히 말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 그러면 부분이. 후보자님께서 네. 보건사회연구원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 아까 얘기하셨어요. 김승희 의원님 얘기하셨을 네. 때. 이래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됩니까? 저는 이 부분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작용을 해서 이러한 특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 안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게 인사관리규정 33조 1항에 의해서 당연히 15일까지 95년도 12월 15일까지 연장을 해줄 테니 서류를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서류를 안 냈어요.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해서 33조 1항에 의해서 면직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면직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또 다시 후보자께서 1월 19일 날 그때서야 이 서류를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때 그렇게 하니까 1월 말까지 또다시 연장을 해줍니다. 원해서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또다시 1월 말까지 연장을 또 해줍니다. 이거는
자료 제출 기한 또한 인사관리 규정을 어기고 해준 겁니다. 이런 특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뭐 의원님 오늘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납득을 했습니다. 1월 24일 날 후보자의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2월 13일 날 보사연의 인사위원회가 두 번째로 또 개최가 됩니다. 한 연구원을 위해서 국가기관이 두 번씩 인사위원회를 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중간에 내라고는 소리도 못 냈는데, 안 냈는데 이미 33조 1항 규정에 의해서 면직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또 인사위원회를 열어요. 그리고 연장을 해줍니다. 이게 한 일개 연구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 이 뒤에서 돌봐준 사람이 누굽니까? 저희가 제보받아서 다 알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원장이나 부원장이나 그 라인에 있는 분이 있을 테고, 그게 뭐 외부의 인사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후보자가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아니 먼저 얘기했습니다. 여기 3년 딱 되는 시점에 당신 안 된다. 근데 어떤 경우라도 들어와라라고 해서 안 된다라고는 아까 증거물을 다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씩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주고 기간 내에 서류를 내라고 한 것도 못 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하고 면직 처리도 안 하고 두 번씩 연장을 해주는데,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거대한 힘이 작동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네. 이 보사연이 한 개인의 연구위원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교육을 위해서 국가가 큰 배려를 한 겁니다. 3년, 서울대학교에도 2년 반을 갔었고 버클리 대학에도 나가서 3년을 줬는데, 이거 안 들어오니까 두 번씩 인사위원회 개최해가지고 모든 편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질의도 하셔야겠습니다. 네. 예, 성일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재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리 후보자님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지금 그 얘기가? 95년? 92년, 91년? 92년? 그러면 30년 전입니까? 한 25년 정도. 25년. 예. 그러니까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저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 공약을 이행할 책임자예요. 네. 동의하시죠? 네. 네, 아까도 제가 질문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하신 공약사항의 소요 재원이 178조인데 그 가운데 복지 분야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120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20조 정도. 예. 네. 그러면 복지부 장관은 이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 120조를 기재부 장관에게 내놔라. 그렇게 청구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우리 복지부 장관님이 공약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내놔라 청구를 하는데 내놓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장관의 직무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돈을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는 바로 돈입니다. 복지 공약은 돈이 없이는 하나도 안 돼요. 지금 120조의 돈을 확보하는 게 우리 복지부 장관님 취임하는 장관님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에요. 그걸 확보 못하면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침에 일러주신 대로 그 말씀 제가 깊이 맹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관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고 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제 가장 기본적인 임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120조가 될지, 100조가 될지, 150조가 될지 모르겠는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이거다. 그거를 내놔라. 청구해야 돼요. 청구하실 겁니까? 당연히 합니다. 그 안 내놓으면 어떡할 겁니까? 내놓도록 논리를 세우고 같이 토론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잘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장관직을 걸어라. 이미 약속했습니다. 예.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장관은 무능하거나, 그죠? 무책임한 거거든요. 그 책임을 다 할 각오가 돼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기재부 장관한테 가서 내놔라, 당신. 당신이 임의대로 주고 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내놔야 된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예. 공약을 이행할 거 아닙니까? 그 복지에 대한 의원님의 그 충정을 제가 충분히 납득을 했고. 충정이 아니라니까요. 예.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제일 중요한 공약이에요, 이게. 그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데 기재부 장관이 돈을 안 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예. 그런데 지난 대선 때 각 후보들이 전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는 복지 지출이 OECD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된다. 조세 부담이 OECD 평균 25%, GDP 대비 25%인데 우리나라는 18%에서 19%밖에 안 된다. 저부담 저복지 국가인데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꼭 가야 된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조세 부담률을 현재 18%에서 19% 수준에서 OECD에 비해서 6%가 낮아요. 6%가 GDP가 1,500조에서 1,600조이기 때문에 세금을 100조를 덜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120조가 필요하다고 하면 1년에 약 20, 30조가 필요하거든요. 조세 부담률을 1%에서 2%를 올려야 돼요. 그 기재부 장관한테 무조건 이거 올려서 돈 내놔라. 안 내놓으면 안 된다. 이거 공약 이행 안 하면 안 된다. 국민에게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조세 부담률을 지금 18, 19%에서 20%, 21%로 올려야 된다 하는 것을 장관님이 전 국민에게, 기재부 장관에게, 대통령에게, 국회에 천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복지부 장관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는 게 아니에요. 꼭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복지 분야의 공약은 전부 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보육, 유보통합, 치매관리, 부양의무자 폐지, 등급제, 장애인 등급제 폐지, 모든 게 다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 돈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책임을 다 하시겠습니까? 예, 결의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20년 전에 일 가지고 고심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할 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다 하셔야 된다. 내년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정부에서 확보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거 파악하셨죠? 그것까지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하지 못했고 그것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지금 나오는 예산이 예. 내년도 예산이 지금 거의 정부 심의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서 내년도 1년에 하실 일이 지금 결정되고 있어요. 내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공약한 거 내년에 이행해야 될 공약이 다 있을 텐데 그거 지금 예산 확보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부터 청문회 하기 전에 확인하고 오셨어야 돼요. 당장 할 일인데 그것도 확보 안 하고 무슨 청문회를 합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하신 김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번 금요일 날 재정 전략회의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그 전에 임용이 되면은
거기서부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번 7월, 8월에 내년도에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다 그거 공표하시고 네. 지금 정부에 편성된 게 얼마다 그것도 밝히시고 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걸 알아서 국민들에게 발표하셔요. 네. 거기부터 해야 됩니다. 5년이 아니라 내년부터. 이게 총괄이고요. 한 가지 개별적인 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나중에 또 하겠고요.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노인들 중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는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기초연금은 노인 소득 70%까지 주고 있습니다. 예. 그 기초연금 받는 분들은 1인일 경우에는 119만 원 소득, 부부일 경우에는 190만 원 소득 이하인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1인일 경우에는 50만 원, 2인일 경우에는 84만 원을 국가에서 주거든요. 그러면 일반 분들은 119만 원 이하인 분들이 20만 원을 받는데 기초생보자는 49만 원밖에 못 받는데 기초연금을 못 받아요. 무려 70만 원이 소득이 작은 분들에게 국가에서 2번 줄 수 없다고 해서 안 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110만 원 소득인 분은 20만 원을 받고 정부에서 기초생보자라고 그래가지고 50만 원까지 보장된 50만 원 소득인 분에게는 기초연금을 안 주고 있다 이거예요. 네.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이 부분 너무 잘 아는 영역이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잘 아신다니까. 110만 정말 원 공공부조가 마지막 그 최후의 사회보장 생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소득 차이가 나는데 안 주는 것 예, 사실 큰 원리의 훼손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드리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 이 원리에 묵혀서 못 주고 있는 것도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120만 원 받는 분은 주고 50만 원 받는 분은 20만 원 안 주면 되겠어요? 그 격차가 그렇게 큰데.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오재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오후 질의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나서 저녁 시간 관계로 그 지금 전에 최도자 의원이 인재근 의원으로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해 국가결산 결과가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400조를 넘어섰고 국가 채무도 600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비 등 경기 회복을 별미로 많은 부채를 증가시켰고요.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하다가 부채를 늘렸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업적 만들기에 급급해서 나라 빚을 늘리고 그 빚을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가오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발표한 문재인의 경제 비전에서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그 다음에 임대주택, 요양시설 등을 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10년간 또 매년 10조씩 총 100조 원의 국공채를 정부가 발행하고 국민연금이 사들이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후보자님, 국가 채무만 보더라도 연평균 8.6%씩 올라가고 있는데
총 100조 원의 빚을 더 내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 공약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국가가 비록 특수치를 발행해서 이윤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직접적인 투자였고, 최근에 국가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그 안은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기금을 직접 투자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가 부채도 문제지만 그 채권을 국민연금에 떠넘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작년 기준 공단이 운영하는 기금 578조 중 국내 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48.9%로 283조 원이 됩니다. 그런데 투자 수익률은 4.7%에 반해서 국내 채권의 수익률을 1.8%에 그쳤습니다. 전체 투자 수익률을 채권 투자 수익률이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작년 5월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중기 자산 배분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52%의 국내 채권 투자 비중을 2017년도 말까지 49.5%로 2021년 말까지 40% 이렇게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전체 투자금의 49%에 해당하는 282조 규모의 국내 채권 보유액을 100조나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후보자님,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채권을 줄여서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런 장기 계획을 무시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수익률 측면에서는 오롯이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다만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국민연금기금은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그 3자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측면만 가지고 특정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도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수익률도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되겠지만 보다 좀 더 복합적인 그런 접근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여당의 많은 의원님들도 그 야당 시절에 세수 확보를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여서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보다 법인세를 인상할 것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때마다 국채 발행이 국가 부채를 높인다면서 강하게 반대하면서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후보자님,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11년 격월간지 시대의 정신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갈등사의 원인과 해법을 논하다, 이런 주제의 토론회에서 후보자님 참석하신 걸로 좀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새로운 복지 정책이 나왔을 때 정치인들은 어렵게 국민을 설득하기보다 아주 손쉽게 국채를 발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채는 당분간 국민연금기금원에서 흡수할 수 있으니까 매우 쉽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라고 후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지금도 같은 입장입니까? 네, 같은 생각입니다. 예. 지금도 같은 입장이다 그러셨어요. 후보장님, 2011년 당시보다 현재 국가 부채는 심각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민연금이 아주 고갈될 것이라는 그러한 국민들이 아주 불안에 차가지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만약에 입장이 이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학자의 소신을 바뀌진 않겠죠. 그동안에 학자를 하셨는데 장관이 다시 되셨다 해가지고 또 입장이 바꿔질 수 있을까요? 뭐, 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성공을 위해서라면 적어도 국무위원 정도는 S맨보다는 소신에 따라서 직언하는 그러한 국무위원이 필요하다. 만약에 후보님이 장관이 되시면 학자의 소신 그 잃지 마시고 소식껏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시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국민연금공단이 그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혹으로 재판을 이제 받으면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 운영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특검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국민연금에 1,388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투명하지 못한 운영을 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견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후보자님은 국민연금 관련해서 설계 단계부터 관여를 했을 정도로 정통하시다고 들었는데 국민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기금운용본부가 외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문성과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어떤 규율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로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도 좀 더 객관적인 인물들로 바꿔서 기금운용이 제대로 되도록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방책을 만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정할 수 있어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6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천위원 14명은 당연직 위원이 위촉하는 구조로 정권 실세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정권 실세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구조입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만약에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위촉부터 운영 방식까지 위원회 운영 방식의 대폭적인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지도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성 인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께서 원폭 피해자 지역위원회 위원이시죠? 예, 최근에 위촉되었습니다. 네. 6월에 임명되셨네요. 네. 얼마 안 되셨네요. 제가 복지에 와서 가장 성심껏 살펴보고 있는 부분 문제로 바로 원폭 피해자 분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어요. 제정되었어요. 지난해 5월 말부터 법령이 시행되면서 그분들의 염원은 그 실태 조사를 하는 거 그거가 아주 가장 염원이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실태 조사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분들의 염원을 이루게 할 수 있을지 말씀에 답변해 주시고요. 또 그 원폭 피해자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생활하는 합천의 복지관에 안 가보셨죠? 예, 예, 그 장관 되시면 꼭 가보시기였으면 좋겠고, 전임 그 문영표 장관님이나 정진혁 장관님도 거기 가셨거든요. 가서 그분들을 직접 만나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지금 어떻게 사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그 뜻을 제가 받들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원폭 피해자가 한 2,400명 정도 아직 생존해 있는데 매년 그 사망률이 아주 높습니다. 다들 연로하시고 합천에 있는 그 원폭 피해자 사회복지관은 시설이 아주 남루하고 그분들이 생활하기 아주 미흡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래된 노후된 건물이에요. 예, 제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찾아가서 그분 실태도 그리고 파악을 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실태 하겠습니다. 조사할 수 있는 그 예산 확보도 예,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인데 복지부에서도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르신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과거 국회 예결위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해서 그 일자리라는 것이 그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냐고 보면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일자들이 아무리 사회적 일자리라는 이름을 붙이더라도 시장 경제에 부응할 수 없는 부적합한 일자림이 틀림없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네. 네. 10년이 넘어서 그 공청회가 이제 10년이 넘어서 2006년 11월 6일 날 한 건데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상황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바뀐 것은 과거에 지적한 구조적 문제를 이제 본인이 풀어야 할 그런 위치에 지금 오신 거예요. 장관이 되시면. 네. 그렇죠? 지금 시행 중인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노인 일자리 정책을 펼칠 계획이신지 함께 얘기해 주세요. 예, 지금 노인 일자리들이 뭐 시니어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가 주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에 대한 것이 임금이라 말할 수 없을 수준으로 낮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주 낮아서 지금 물론 그분들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인간적인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좀 인상이 되어야 되고 또 일자리도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더 발전시켜서 많이 제공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 확대 문제는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해 몇 년째 그런 직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몇 년째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수차례 복지부의 문제 해결을 요구했는데 그때마다 복지부는 곧 마무리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국정감사 때 장관이 약속했던 협의체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 건강을 중심에 두고 해결해야 합니다. 직역 간의 갈등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그 직역 간의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을 정리해야 되는 게 복지부의 업무이고 역할입니다. 장관이 되시면 어떻게 해결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의와 그 의학 간의 갈등은 오래된 일입니다. 그러나 또 제대로 못 풀고 있는 것도 사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단 대화를 시작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대화라든지 갈등하고 있는 이렇게 그 두 집단이 좀 더 상위의 개념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 건강을 확보한다는 그 보다 높은 가치를 서로 실현을 하는데 어떤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굳이 해결책을 못 찾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맹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늘 갈등만 있다 보고 있고 그래서 보다 상위의 가치를 두고 상호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협의체 구성도 가능한 빨리 시행을 해서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는 보험자 병원 추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보험자 병원인 일산병원은 건강보험 적정 수가 자료를 생산하고 정부 정책 시범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내 공공병원 역할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산병원 하나만으로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급격한 인구 고령화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의료 환경 및 그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보험자 병원을 추가로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이게 지난번 장관님들에게도 제가 다 질의를 했는데 무슨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답변만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 연구 용역이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 살펴보시고 추가로 보험자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지를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인재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그러셨군요. 그러면 더 하세요. 아직 안 끝냈어요. 배고파서 그만할게요. 추가 보충 질의 하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의했다가 오후 7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지금 숫자는 없죠. 네. 네. 이걸 다 지키려면은 뭐 엄청난 재원이 들거든요.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이 단체들한테 다 약속을 하시고 당선이 되셨잖아요. 예, 비록 뭐 본인은 아니래도 그 대선 후보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거 다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가정 어린이집 굉장히 기대가 많을 텐데, 네, 그거를 그렇게 하실 생각이 하셔야죠, 그렇죠? 네. 예, 지금 국가기획자문위원회에서 그런 공약들을 현실 가능한 방안으로 열심히 바꾸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는 공약집에 있는데 예. 공약집에 없는 거를 이제 수천 명의 어린이집 교사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막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살펴보셔야 돼요. 약속은 알겠습니다. 약속이니까. 예. 그리고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보건의료 쪽이 조금 약하다. 그래서 제가 19대 이후로 이런 법안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복수차관제. 이게 또 의료계에 보건의료 하는 사람들의 큰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복수차관을 두자. 또 질본 그때 메르스 때도 우왕좌왕했잖아요. 그래서 질본을 좀 처로 승격하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구청. 저는 인구 문제를 그냥 저출산 여자들한테 그냥 자꾸 애를 낳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체 인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생각해서 인구청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인청도 이거 4개를 넣는 정부 조직 개정안을 제가 냈는데 안행위에서 이제 어떻게 논의할지 어차피 이건 채택이 안 됐는데요. 그 복수차관제는 그때도 이제 저도 의료계 이런 데 가서 많은 이제 공약 발표를 하고 많이 불려다녔는데 4당이 다 불려다녔거든요. 네. 근데 복수차관제는 거의 모든 정당들이 다 하겠다고 했어요.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김영희 의원 전 의원을 비롯해서 전현희 의원 전문위원 이렇게 다 나와서 복수차관제 생각하겠다. 그다음에 저 질본을 지원 확대가 확실히 돼야 된다. 이거는 다 공통적으로 거의 4당이 다 똑같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번에 채택이 안 됐잖아요. 네. 복수차관제 안 됐고 질본도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절액 모내병원 그 사건에서도 보면은 이 질본이 지금 이래가지고는 이런 사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아까 근데 또 말씀을 아까 어느 의원님이 그러니까 보건 쪽에 좀 약하지 않냐 그랬더니 많이 공부해서 잘한다. 자만심을 쏙 빼셔야 돼요. 저는 가장 위험한 게 내가 다 안다 이거거든요. 전문가들을 열심히 활용을 하셔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셔야지 혼자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또 이제 의사 이런 사람이 또 전문가가 장관이 되면 또 다른 쪽은 또 모르잖아요. 그 재정을 하셨으니까 경제하셨으니까 그쪽은 센데 이쪽은 또 전문가 얘기를 들으시고 네.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거를 주장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오래된 수건 사업이고 모든 사람이 여기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알겠습니다. 보건 의료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 돈도 중요하지만 그쪽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 이제 한 가지 질문인데 말하자면 메르스 같은 게 생겼을 때 예. 가장 컨트롤 타워가 어디가 돼야 되는지의 답은 가지고 계시죠? 네. 네. 질병본부가 되죠. 질본이죠. 예. 이게 아무리 커지고 심각해도 가장 총수는 질본이에요. 네.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네. 자꾸 그때 뭐 대통령은 많이 이제 야단을 했지만 장관도 아니고 그때 잘못된 게 장관이랑 뭐 이제 다른 수준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 이 모양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911일 때 그 소방처가 이제 제일 가장 결정하는 컨트롤 타워였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질본이 더 강화돼야 되고 조직이 커져야 된다. 예, 그거 굉장히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또 어디에 가서 이런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참 말은 쉽거든요. 뭐 의료 공공성 확대 좋은 말이죠. 근데 아무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건지 다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이게 공공의료가 뭔가요? 그에 대한 그 정의부터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예. 공공의료가 뭐예요? 지금 공공의료가 병의원 중에서 기관 중에서 국공립을 일단 1차적으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비록 민영 의료기관이나 하더라도 국가에 지정하는 몇 가지 국가 지정 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의료 체계의 일부분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예를 들면은 결핵은 다 나라에서 치료해 주잖아요. 예. 에이즈도 그렇잖아요. 이제 뭐 C형 간염도 그렇죠. 예. 또 필수 예방 접종도 해주고 이제 그런 게 공공 의료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거로 강화한다는 거는 맞는데 이게 이제 막 헷갈려서 공공 의료에 반대는 그 민영 의료냐? 그러면 또 어쨌든 민간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에도 맨날 붙거든요. 예. 그거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이렇게 철도 민영하고 다르잖아요. 예. 이미 민영병원이 다 있는데 그럼 민영병원을 다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영리병원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도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현수막이 막 붙어요. 영리병원 반대. 네. 저도 진정한 의미의 영리병원 반대인데 그거 굉장히 다른 생각으로 붙는데 영리병원이 뭐예요? 예, 제가 답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모든 개인 병원은 영리를 추구합니다. 그걸 영리병원이라고 그러지는 않고 법인화되어 있고 그 병원 운영기관이 그 법인화되어 있는 기관 중에서 외부 투자가 가능하고 개방. 지금도 후보자께서는 본인한테 유리한 면만 항상 말씀하시면서 미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직도 후보자는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고 자기가 다녔던 그 직장에 대해서 오명을 남기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보자께서 돌아오셨어요. 그때 면직 처리하고 나서 9개월 만에 다시 재취업을 하셨어요. 동일한 직장에. 그리고 거기서 6년도 근무를 못했어요. 5년 8개월인가? 5년 9개월 만에 경기대 교수로 갑니다. 네. 본인이 8년 3개월을 공부하게끔 해준 그 기관에서 5년만 후에 공부하고 돌아와서 5년 9개월 동안에 근무하고 다시 그 직장을 떠납니다. 경기대 교수로 갑니다. 후보자는 철저하게 국책연구원을 이용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그렇게 볼 여지가 있어서 제가 사죄를 드리고요. 다만
제가 진실되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이 아니라 네.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때문에. 네.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연구하라고 한 그 연구원의 지위를 자신의 복지 전문 학위 취득을 위해서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보사연에서의 그 후보자의 그 근무 태도는 한마디로 쟤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후보자께서는 그 노무현 대통령 그 후보자 부친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초등학교 은사이십니다. 맞죠? 중학교 은사이십니다. 네, 중학교 은사이시죠? 네. 예, 이런 인연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자문기구, 민간위원으로 여러 자문기구에 참여를 했고요. 이때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과도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아닙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는 제가 그 자문위원회를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불러셨고 그 노무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자문위원회 임명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닌 거 믿겠습니다. 그런데 18대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후보자는 담쟁이 포럼, 지역미래 포럼 구성원에 합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후보의 자문그룹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 이후에 18대 대선에서 패배한 뒤에 심천회 초기 멤버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2015년도에는 그 문재인 전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로 출마하자 정책공관, 국민성장이라는 정책 자문 기구에 거기에도 합류를 하셨습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2017년 4월 13일에는 그 민주정책통합포럼 이게 출발이 됐는데 이때 상임위원으로 참여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후보자는요, 정말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특정 정치인을 대통령 만드는 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을 세우셨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관 다니면서 학위 취득하시고 노무현 대통령 만났을 때 경기대학교 교수 되시고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지대한 공을 세우고 나서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저는 그 후보자의 그 교수이면서 폴리페서의 이중성 제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차 질의에.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남인순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네. 계속 도덕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좀 정리도 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분명하게 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배우자께서 2007년 8월 27일 날 양평으로 그 주소지를 옮기고 나서 조각가로서 현재까지 양평에서 계속 생활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하고 있나요? 학교를 안 다니는 주중에는 주말 2, 3일 하고 주중에 한 번에서 한 3일 정도 갑니다. 방학 때는 한 5, 6일 정도 가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배우자는 직업이 교수로서 전문 농업인이 아닌데, 농지를 소유한 것이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그런 지적이 언론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취미생활이나 주말 체험, 영농 목적 등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농지 구입 시에 신고한 내용이 주말 체험 동작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도 발급을 받았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럼 이 부분은 농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 농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취득과 관련해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농지의 일부를 당초 용도와 다르게 개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은 분명히 농지법 위반이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처분을 받았죠. 7월 13일 날 네. 양평군으로부터. 그래서 그거는 지금 원상 복구를 다 해서 그거에 대한 증명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아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농지법 위반이라는 인정하시는 겁니까? 이미 이제 원상 복구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반됐기 때문에 원상 복구를 예, 했다 이 얘기를 됐습니다. 하시는 거죠. 예. 그 농지법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저도 이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답변을 아까 우리 앞에 그 김술래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제가 좀 충분하게 못 알아들었는데 그 연기금에 대한 공공 그 주택 투자가 굉장히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설명을 안 하셨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알기에는 이 문제가 작년에도 논쟁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LH 임대주택의 운영 손실 관련 자료를 분석을 했었는데 그때 국회에서도 근데 고의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그 부분을 손실로 해서 계산해서 이렇게 넣기 때문에 사실은 임대주택에 대한 투입이 오히려 그 수익이 났는데 손실이 난 것처럼 그런 이제 자료가 있어갖고 이거에 대한 어떤 갑론을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때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결국 LH에서 임대주택 그 한 부분은 연기금에서 한 부분은 손실이 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익이 났다 이렇게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무슨 그 주장하시는 지점입니다.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스웨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그 연기금을 통해서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쳐서 주택 공급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국민연금을 통해서 연기금을 통해서 건설을 했고 또 싱가포르도 국민연금 기금을 통해서 그 공공주택 건설을 투자해서 상당 부분 주택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연기금과 관련해서 당연히 수익성과 안정성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공공투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공 부분에 있어서 뭐 주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공립 요양시설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공공성이 낮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기금을 간접 투자 방식으로 채권 방식이죠.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왔었는데요. 현재 연기금에 있어서 550조 중에서 99%가 금융자산에 투자되고 있죠. 네. 예. 한 1% 정도 남짓해서 복지 부분에 공공 부분과 복지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한다고 한다면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연기금에 대한 공공 투자를 확대할 경우에 어떤 분야에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주 비슷한 이야기인 듯 하면서 전혀 다른 내용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 직접 투자냐 간접 투자냐 그 방식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부문에 직접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그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거나 좀 더 간접성이 좀 더 높은 일반 국채를 사서 국민연금이 국채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거기에 들어온 돈으로 공공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예, 지금 이제 연기금에 대한 국민 신뢰와 관련해서 사실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결권 행사에 정부가 관여해서 국가 권력이 관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드러났죠 이번에 드러났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금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을 공사를 독립하자 이런 주장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설립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이런 공사를 설립하기보다는 본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서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사 독립항상 반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후보자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 과연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좀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건강보험 그 부가체계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 7월부터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개편의 주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예.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좀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소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개편의 가장 주된 논지는 소득 중심으로 가는 것인데 아직도 소득이 제대로 다 파악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개편 전에 고통을 많이 받았던 실업자라든지 퇴직자들에 대한 그런 보호 단계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도 저희가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데가 우리나라 뿐이고요. 물론 이제 자동차 보험료를 완전히 폐지하지 못하고 조금 뭐 완화를 하긴 했지만,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재산보험료의 경우에도 많이 완화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살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결국 소득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앞서서 후보자께서는 본인이 경제학도 했고 또 사회복지도 같이 이제 보면서 좀 사회보험 중기 재정 추계 이런 것과 그다음에 정부의 중기 재정 추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큰 틀에서 재정 문제를 접근하겠다라고 했는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 지금은 물론 흑자인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이것이 적자로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관련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지금 새 정부가 비급여의 전문급여화, 그다음에 의료비 본인 후보자님, 네. 오전에 이어서 제가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질의가 중단됐기 때문에 연이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참 후보자님의 그 답변을 오전에 하신 거를 듣고 제가 정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질의한 이 부분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는 그 지적사항을 보고 본인이 좀 반성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자기 합리화로 일색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정말 심각하다고 저는 느꼈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 당시에 어떤 규정이 있었는지 몰랐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직원 연수 훈련 규정을 위반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어떤 규정이 있었는지 몰랐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 조직에서 하기를 하도록 권장을 해서 유학을 갔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후보자님 그 말씀 때문에 그 당시에 국책기관에서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유학을 가고 싶으면 자신이 먼저 어떤 규정이 있는지 찾아야 봐야 되는 것이 보통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태도이고요. 그걸 몰랐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요. 또 몰랐었다 치더라도 나중에 그걸 알게 됐으면 그리고 제가 지적을 했으면 그때는 몰랐지만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는 너무나 놀랬고요. 도대체 법에 대한 그 도덕에 대한 심각한 불감증이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분이 어떻게 공직에 장관, 후보자로서 수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나. 제도를 만들고 법을 집행해야 되는 기관에 이렇게 법적, 도덕적 불감증인 사람이 할 수 있나.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이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그때 수학을 할 때요. 제가 그 수학한 그 박사과정 수강 과목 목록을 보니까요. 89년도 1학기, 2학기 세 과목씩 9학점을 각각 신청을 했습니다. 9학점 굉장히 많은 학점이에요. 이거를 수학을 하면서 제대로 그 국책기관에 다닐 수 있었는지 좀 의심스럽고요. 9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2학점을 1학기 때 신청을 했고요. 2학기 때는 9학점. 그리고 여기서 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6개월 더 다니셨어요. 이게 심각한 그 규정 위반이라는 거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수료를 했으면 2년 있다가 다른 학교를 가서 수강을 하든지 아니면 유학을 갈 수 있는 그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유학을 갔어요. 이것도 심각한 규정 위반입니다. 근데 본인께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이미 허락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인사위원회가 그 조직은, 국책기관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그 기관은 규정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고,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직원들 학교나 다니게 하고, 유학이나 보내고, 이런 기관이었다는 결론뿐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만큼 후보자께서는 처세술이 능하다는 겁니다. 안 되는 규정을 가지고 되게끔 만드는 특혜를 받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번 정부가 말하는 그야말로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 후보자가 그 당시에 그 보사연에서 그 수학하고 외국 유학 가고 이게 기회가 평등한 겁니까? 과정이 공정한 겁니까? 지침을 위반했는데 그게 과정이 공정합니다? 공정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장관 후보자 지명 이 결과가 결국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과거 사실이지만 사죄를 하셔야 되고요.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근무를 했던 보건사연구원에 대해서는 그 기관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관은 제가 다니면서 정말 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갈 그 무렵에도 한 학기만 더 다니면 제가 5년짜리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었기 때문에 연장을 해달라고 몇 번 그쪽 요청을 했지만 규정대로 5년 만에 직급 면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유학을 가는 그 무렵에는 저 개인만 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전후부터 해외 유학을 보내는 프로그램이 생겨서 보냈습니다. 5년 만에 면직 처리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그 기관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복무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키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통과시켰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보단 100만 원 상한제 도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재원 확보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부족분이 매년 늘어나서 올해는 1조 4천억 원 늘어났고요. 5년간 국고지원 부족분이 3조 7천억에 달합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은 기재부와 사실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그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지금 법규상으로는 보험료 수입의 20%를 국고가 부담해야 되는데 실제로 한 13, 14%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할 일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20조 정도의 잉여금이 쌓여 있다 보니까 국고 부담을 강하게 요구하기에는 좀 약한 그런 사회적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가 지금 보장성이 강화되면은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재정이 고갈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일단 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사실 원격으로 허용으로 인하여 논란으로 인하여 상당히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원격의료 관련 법안이 지금 계류 중인데요. 지역 보건소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원격의료에 대한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 문제가 있어서 반대 의견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에 대한 입장을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행법에도 의료인 간에는 원격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범위 내에서 지키도록 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원양어선을 타고 있다거나 개고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 하는 것은 의사와 의료인 간에 하는 것 정도는 제한적으로 허용하지만 근본적으로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남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른정당 송파가 박인숙 의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정책 질의가 많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이 후보의 그 자질 검증을 하다가 제가 이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억울하시죠 지금 굉장히 속상하시죠 답답하고 설명을 할 시간도 안 주고 나름 평생 착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굉장히 비난을 받으시고 부동산 세금 위장전이 논문 특혜 연구비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다 들이다 보니까 다 나오는데 저도 이게 다 사실 그러니까 이 아슬아슬한 그 마진에서 좀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지금 대답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좀 억울하고 그때는 다 그랬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려고 이 얘기를 다시 꺼냅니다. 이제 장관 후보가 되셨는데 모든 거를 일반 국민, 특히 어려운 국민의 입장에서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학 나오셨고, 미국에서 박사 받으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과정만 하고 박사는 미국서 받으셨죠. 네. 예. 직장도 특혜를 여러 가지, 그게 부당한 특혜인지, 정당한 특혜인지까지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특혜도 남보다 조금 더 오래 가셨고, 그래서 박사까지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셨고, 또 자녀도 맹모 삼천같이 위장전이 민지 아닌지를 판단할 게 아니라 어쨌든 강남 8학군 다녀서 아들도 지금 박사인가요? 박사를 받았습니다. 아들도 박사고요. 미국 네. 박사인가요? 예. 그렇죠. 네. 그 부인도 화가고 교수고 작업실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평균보다 너무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대한민국에서 혜택을 받고 살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은 이 순간부터 그냥 쏙 빼버리고 그냥 매사에 감사하다. 제가 목사같이 설교하듯이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제 앞으로 일을 제대로 하시고 이제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감사하다.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각에서 난 얼마 많이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기회가 되면은 국민들한테 참, 내가 오만하게 살았다. 예? 사과한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거를 한번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대선 때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4월 20일에 한참 대선 이제 운동이 그럴 때 어린이집 총연합회 가정분과, 그러니까 가정 어린이집 전국 결의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각 당에서 다 와서 이제 다들 이제 다 장밋빛 공약들을 내놨거든요. 그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김상권 지금 교육부 총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에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다 지키지?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현수막을 벽에다 다 붙여놨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다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공약집에 있고 일부는 없어요. 그래서 저거 위험한데 저렇게 하시나? 근데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당선이 되셨거든요.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들어보면은 표준 보육료 현실화. 이거 굉장히 수건 사업이거든요. 8시간 근무 법제화, 보조교사 지원, 이런 거를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기다가 약속을 했는데 특히 8시간 근무 법제화를 하려면 추가 근로수당을 줘야 되고 또는 8시간 넘으면은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야 돼요. 8시간 지나면 아니면 교대를 위한 추가 교사를 충원을 하든지 이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또 어떻게 예산을 하실 건지 이런 추계가 있는지 이 공약을 후퇴하실 건지 정말 다 지키실 건지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